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진은식 변호사입니다. 지난 주말 저는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차를 운전해 해안도로를 다녔는데요. 몇 년 전에 제법 보이던 해녀들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해안 협재 해수욕장에서 애월로 가는 길에 귀등리 해녀학교가 있더군요. 해녀는 제주도의 특별한 문화이자 우리가 보존해야 할 문화입니다. 해녀를 보존하는데 정부가 좀 힘을 보탰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10월 2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한때 3만 명이던 해녀가 지금은 5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 해녀를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녀는 제주도가 발상지이죠. 그런데 지금 일본이 자신들의 해녀를 유네스코에 먼저 등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늘 4부에서 이 문제 짚어봅니다. 잠시 뒤 1부에서는 무소속 송호창 의원을 연결합니다. 안철수 의원 측의 싱크탱크인 내일이 실행위원 등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창당 수순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의견을 듣겠습니다. 2부에서는 미국 예산안 통과 불발로 이른바 셧다운 사태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3부에서는 고가의 수입 화장품에 중금속 크롬이 다량 검출된 것과 관련해서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대표를 연결합니다. 저는 저기 출발사진 출발합니다. 발빠른 뉴스, 진실보도의 자존심,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뉴스 헤드라인. 주요 뉴스 살펴드립니다.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 날 치사에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밝혔죠. 네, 북한 정권이 집착하는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쓸모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킬체인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 핵과 대량 살상무기 대응 능력을 조기에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게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그러니까 MD 체계에 편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뜻을 밝힌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그 반대로 결국은 뭐 들어가겠다는 그런 또 의미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 또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느 쪽이든 이 MD 체제가 자주 국방으로 가는 길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한미 국방장관이 안보협의회 회의를 갔는데 미국은 MD와 전시작전 통제권 이관 시기 재연기를 연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김관진 장관하고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이 한미 안보협의회 그 SCM이라고 줄여서 얘기하죠. 회의를 예.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문제와 관련해서 당장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거다. 이런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이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하고 좀 연계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헤이글 장관은 이미 기자간담회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는 데는 미사일 방어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번에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 다음 뉴스는 무엇이죠? 예, 어제 국회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새누리당 쪽에서 그 의혹을 몇 가지 제기를 했죠. 민주당과 최동욱 전 총장 간의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또 최 전 총장과 한 여성 정치인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제보도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해서 야당이 반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도 이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선후배 사이인 강효상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최동욱은 내가 날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최 전 총장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된 고발 사건 또 2007년 남북 정상 그 NLL 대화록 실종 사건 배당에 관여를 해서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쪽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폭로전이 좀 너무 그 도를 넘어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동욱 전 총장은 떠나고 나서도 계속 화제의 중심에 놓여 있군요.
역시 권력과 그 여자가 끼인 스캔들은 오래가는 모양입니다. 이 새누리당 10월 재보선 공천 문제로 지금 내용이 깊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도 이 김성태 의원을 비롯한 소장파 의원 4명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서청원 전 대표의 경기 화성갑 공천 움직임에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는데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어제 밤 시간에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확정을 짓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럽니다. 예. 내일 오후 7시에 그 전체 회의를 다시 연다고 하니까 그때 결정이 될지 지금 이제 관심사인데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속에 어제 오늘입니다. 이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가 이 공동의장단 회의를 소집을 해서 친박계 원로 홍사덕 전 의원의 공동의장 선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 그럽니다.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기춘 실장, 서청원 전 대표 그리고 이 홍 전 의원까지 이 원로들이 다 대거 복귀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그렇군요. 오늘 밀양 송전탑 공사, 지난번에 총리까지 그곳에 가서 그 주민들을 만났는데, 계속 충돌을 해왔는데, 결국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이 4개월 정도 이렇게 중단돼 왔는데, 이 밀양 지역 765kV 송전탑 공사, 오늘 오전 6시에 재개를 한다, 이렇게 어제 밝혔는데요. 이 전력난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더 공사를 늦출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 단장면 바드리 마을 송전탑 현장에는 이제 밤샘 노숙을 한 주민 30여 명 오늘 오전 5시께 경찰력이 투입되면서 좀 몸싸움이 지금 벌어졌다 그러고요. 상동면 현장에도 주민 100여 명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반대하는 주민들 상당수가 고령자들입니다. 70대 내지 80대. 또 이 건설 현장도 굉장히 험한 그 산악지대고 그래서 부상자 발생 가능성이 좀 있어서 좀 걱정이네요. 예, 그렇군요. 이 동양그룹이 이제 해치 수순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면서요? 예. 금융감독원이 지난 23일부터 특별점검반을 운영해 오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동양그룹 일부 그 계열사들이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가니까 특별조사반으로 이제 선언을 했는데요. 여기서 계열사 회사채 판매 과정에 불완전 판매가 있었는지 특히 그 동양그룹이나 본사 차원에서 판매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한다 그럽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내부 통제 소홀에 해당을 해서 뭐 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뭐 이런 그 판단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미 업계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가 퍼져 있었는데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 조사를 하느냐 사후 약방문이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룹의 계열 증권사에서 팔았던 그 고율의 기업은 그게 문제가 결국 됐죠.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으로 가는 공식적인 정치 활동이 시작된 겁니다. 안 의원이 싱크탱크인 내일이 지역별 첫 자문위원과 기획위원, 실행위원들의 명단을 발표했죠. 그런데 아직은 호남에만 국한됐습니다. 안 의원 측의 이런 행보가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으로서는 결코 반갑지 않은 데다 실행위원 상당수가 기존 민주당 민주당 출신들이어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실행위원 발표가 안철수 의원 정치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결과가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기획위원장을 맡게 된 무소속 송호창 의원으로부터 안 의원 측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정책 네트워크 내일이 일부지만 자문위원과 기획위원, 실행위원들의 인선을 발표했는데요. 이 송 의원은 기획위원장 맡으셨죠? 예. 어떤 역할입니까? 먼저 이제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실행위원, 네트워크 내일이라는 연구소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정치 대안 세력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정책 네트워크라고 하는 연구소로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은 중앙에서의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것이고, 그런 정책과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어떤 정치적인 이 대안 세력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정치 조직을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책 연구소부터 먼저 만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을 중앙에서 서울에서 이제 이 연구소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의 지역 나름의 고유한 정책과 그리고 지역에서 그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찾아서 이 사람들로 어떤 전국적인 정치 세력화를 하겠다. 이런 이제 이 구상인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준비가 된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에 이런 조직을 만들어내는 기획위원과 각 지역에서 이런 정책과 조직을 작업을 할 이제 실행위원을 이번에 이제 한 군데씩 준비가 되는 대로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 호남 지역 실행위원 68명 발표한 것은 그 지역에 먼저 준비됐기 때문이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저희들에 대해서 가장 관심과 기대가 높고 또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둘러서 정책과 또 그 정책을 실현할 사람들, 전문가들이 지금 모여있고 준비가 됐기 때문에 호남 지역부터 먼저 발표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 송호창 의원님 보시기에 이 호남 지역 그 외에 다른 지역도 곧 2차, 3차 이런 식으로 계속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뭐 곧바로 전국적으로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예. 전국적으로 준비가 되고 또 스스로 이렇게 이 준비가 된 내용을 이렇게 발표를 할 그런 준비가 된 대로 다 곧바로 이렇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예, 이 정치 세력화가 되면 우선 전국 정당을 표방을 해야 되고 그게 또 당연한 수순일 텐데 지금 이제 호남 지역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준비가 되는 것. 이걸 두고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호남이 주요 텃밭이라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계가 아니라 이제 호남 지역에서 가장 지지와 관심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일 먼저 움직였기 때문이고요. 예. 오히려 지금 뭐 수적으로나 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서울이나 경기 지역 또 다른 뭐 영남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곧바로 전국적인 어떤 모양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창당 실행위원, 기획위원, 이분들은 대개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 겁니까? 뭐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전국적인 기획위원과 실행위원은 창당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곧바로 창당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분야의 정책과 미래 비전을 찾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모으고 회원들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추구하는 새로운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한 정책 내용을 충분하게 만들고 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전문가들이라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개인의 어떤 사적 이익을 중심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공익을 위해서 스스로를 헌신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아무래도 이분들, 이 기획위원들, 실행위원들 이분들 중에서 앞으로 창당 발기인 또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관측인데, 예,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요, 이 실행위원들 몇몇 보니까 전부 다 우리 당에 이 기구 꾸리던 분들 아니냐. 이래서 이 기구 인사라는 말까지 하신 분도 있었는데, 예,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기성 정당에서 예. 활동하던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정당 활동이나 정치 활동을 하지 않던 그런 이제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당 활동에 정치 활동을 하지 않던 분들이 더 많은데 사실은 그런 소위 이제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하던 분들이 이미 더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더 눈에 띄는 것일 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성정당에서 이때까지 역할을 제대로 잘 해왔으면 기성정당에 있던 분들이 그 정당에서 계속 역할을 하지 밖으로 나오질 않겠죠. 예. 그게 바로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제는 새로운 대한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지 그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 올해 안에 기획위원, 실행위원 선정 다 마치는 겁니까? 그건 뭐 어느 일정이나 시기를 지금 확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준비가 되고 또 대안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하나씩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새 정당, 새 정치 세력 만드는데 오시겠다는 분은 아주 많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뚜렷한 인물들을 영입이 눈에 띄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새로운 어떤 대안 세력을 만드는 데는 사람조차도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겠죠. 예. 아무래도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경력이나 이때까지 해왔던 활동이 이제 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새로운 기존의 정치 활동을 하지 않던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저희들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인들에게 또 언론에 잘 알려져 있지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면면을 보고서 뭐 특별한 경력만을 보고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못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차피 이 안철수 신당, 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이 새누리당 쪽보다는 민주당 쪽과 연대를 해야 될 것인데, 이 박지원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뿐 아니라 안철수 의원도 함께 연대하자.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 의원의 독자 세력화가 야권 분열의 단초가 돼서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안철수 의원이 져야 한다. 이렇게 이 비판적인 이 논조를 피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게 이제 지금 대체로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포함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로 새누리당이 한 40%대, 그리고 민주당이 한 10에서 20%대, 20% 정도의 지지율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 이제 여타 정당들이 아주 적은 지지율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고요. 박 의원님 말씀이 이제 맞으려고 하면, 그게 이제 저희들이 새로 정당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한 20%를 나눠 먹는, 그래서 민주당이 한 10%, 저희가 또 한 10% 이렇게 이제 지지율이 나눠지게 되면 그 말씀이 맞을 수가 있는데, 예. 일단은 지금 새누리당 40에 민주당 20%를 빼더라도 30% 이상이 남아있는 그 30% 이상 30% 가량이 부동층으로 남아있고, 또 이제 진보 진영 또는 여권 지지자, 야권 지지자를 한 50대 50으로 나누더라도 30%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들이 이 새로 정치 세력화를 한다고 할 때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은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한 20-30% 정도 이런 지지율을 지금 전국적으로 나누고 있고, 특히 이제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그 격차가 훨씬 더 큰 상태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이런 현재 야권의 이 지분을 나눠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금 현재 야당 이외의 다른 분들이 이제 저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야권을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권을 확대시키고 있는 거죠. 확장시키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야권 진영이 확장되었을 때
지금 이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야당을 어떤 대화의 상대로 삼지 않고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현재 이런 불균형한 상태고 불통의 상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힘이 저희들처럼 제3의 어떤 새로운 이 야권의 정당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야권의 힘을 보다 더 강력하게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민주당의 그 지지를 가져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30% 이상의 부동층에 파고들어서 야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여권을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까지도 저희들을 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지금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예, 잠깐 안내 멘트 하나 드리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이 현재 인터뷰는 모바일 앱 예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모바일 앱 예스의 전문 보기와 다시 듣기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예, 여러분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예스를 통해서 들을 수 듣겠습니다. 또 그리고 샤프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제 안철수 의원 두 분이 그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하나의 견연 관계로 국민들에게 각인되고 있는데 이 박 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창당되더라도 민주당 당직을 바꾸지 않겠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철수 신당 쪽에도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 박 시장이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몰라도 나름대로 잘해왔는데 새롭게 다른 후보를 내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그 시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그 특별히 당연히 당원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후보로 다시 재선에 나서겠다고 하는 말씀은 뭐 당연한 말씀인 거죠, 그거는. 예. 그거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년 전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할 때 당시 이제 안철수 원장과 원장이 힘을 같이 이제 합해서 그래서 좋은 당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뭐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알고 있는 분들이고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아주 선거를 같이 참여를 하면서 했던 당사자이고 또 두 분을 아주 잘 아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두 분은 생각이나 정책이 거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여기에서 이때까지 여러 가지 많은 현안의 문제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같이 많이 의논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다음 선거에서 어떤 식으로 각자 정치 행보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논과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출마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 선거에 입막해 봐서 그 상황에 가 봐야지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어떻게 할 거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좀 별로 의미가 없는 예. 그런 얘기라고 좀 봐야 되겠죠. 예, 결국 이제 합리적인 의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우에 따라 선거에 임박해서 다시 박 시장과 안철수 의원이 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제가 듣겠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아니고 그건 원론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고요. 예. 만약에 그건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전국적인 선거를 임해 나갈 것이냐. 거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만약에 이제 이 정당의 형태를 갖추고 전국적인 이 지방선거에 전국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 구상을 밝히고 그 준비를 한다고 하면 서울시장의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예. 구체적으로 준비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의 주체적인 준비 상황이라든지
객관적인 정치 상황에 따라서 그건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이 송 의원님 연결된 그 기회에 몇 가지 전국 현안에 대한 의견도 듣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 기초연금 법안 놓고 여야가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 기초연금 법안 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그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이제 노령연금 모든 분 65세 이상의 모든 분들에게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발표를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곧바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는 일단은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을 지금 포기하는 그런 예.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공약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실은 2007년도에 65세 이후 국민연금 수령액을 소득액의 60%에서 40%로 줄이기로 이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 그게 이제 법에 반영돼 있고 그 대신에 노령연금으로 보전을 한다. 줄어든 것만큼을 국민연금이 줄어든 것만큼을 기초 노령연금으로 보전하기로 이제 여야가 사회적 합의를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 그 여야가 합의를 했던 것을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공약인데 그것을 이번에 대통령이 아무런 여야 간의 합의도 없고 또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론이라거나 전문가들과의 논의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보다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 최동욱 검찰총장 이 사퇴 그리고 진영 장관 사표 이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조차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파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지금 현재 정부의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좀 너무 일방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그리고 불충분하게 검증된 사람들을 임명을 하고 임명되고 난 다음에는 또 충분한 합의 과정이나 검증 과정 없이 이렇게 소위 이제 눈밖에 난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내몰아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소신을 가지고 자기 입장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불력 파악을 내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이것이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지도력이 지금 총체적으로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예, 어제 안철수 의원이 국회에서 첫 대정부 질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바로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총리에게 가장 최동국 검찰총장 진영 장관 사태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안 의원 측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바로 안 의원의 새 정치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것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단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이 검찰 수장 이번에 쫓아낸 것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찍어내기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도덕성 문제로 이해를 하시는 겁니까? 아직까지 이제 도덕성의 문제가 있느냐 아니냐 그리고 그 최 총장의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고는 별개의 문제를 지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그에 맞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책임을 지게 되는 법적인 과정과 절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임기가 주어져 있는 검찰총장을 이런 식으로 어떤 법이 정해져 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언론에 나온 의혹만을 제기로 전혀 실효성이 없는 법무부의 감찰이라고 하는 수단을 동원을 하고 또 청와대에서 직접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이거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그 법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그 직업 공무원제도, 특히 이제 검사들 중에 소신과 자기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하거나
자기 이 양심을 걸고 자기 양심에 따른 어떤 공직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의 눈밖에 난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이런 식이 됩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금 무너뜨리는, 그리고 그런 어떤 헌법상의 기본 원칙을 정부 책임자들이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는 데에서 아주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전혀 또 다른 시각도 있는데 다음 기회에 이 문제를 한 번 더 짚어보기로 하죠.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었습니다. 출발사심 1부였습니다. 잠시 뒤에 2부 이어갑니다. 예, 전원책의 출발사심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42분 37초 들어가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봅니다. 박아영 캐스터. 네, 수요일 아침 출근길 정체가 점점 더 늘고 있고요.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자주 들립니다. 3일대로 종로 2가에서 청계 2가 가는 길 2차로에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고요. 화곡로는 가양대교 가는 길 강서구청 입구 삼거리에서 마을버스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올림픽대로 한강대교 조금 더 가서 고장차가 4차로 막고 서 있고요. 이전으로 여의도권 또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으로는 교통량이 몰려서 밀립니다. 3번 국도 광주에서 성남 쪽으로는 광주 장지 나들목에서 갈마터널까지, 연결되는 분당 수서로도 수서 가는 길 복정 이전부터 청담대교까지 쭉 속도 안 난다고 보셔야겠습니다. 끝으로 화성으로 가는 39번 국도 바란 쪽으로 쌍화교차로에서 자안교차로, 이전 송라교차로 쪽으로도 더디게 지납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정. 놀랍다. 엔터식스 10년 임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침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미국 시간으로 9월 30일, 우리 시간으로 어제였죠. 미국 의회가 새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면서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고 공무원들이 무업휴가를 갖습니다. 이른바 업무정지를 뜻하는 셧다운 상태에 빠진 겁니다. 1995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이번 셧다운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번 셧다운은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크고 이미 예상했던 만큼 어제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기화된다면 미 정부 채무한도 협상에도 영향을 줘서 미국 경제에 영향을 크게 받는 우리 경제도 휘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우리 금융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듣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연수 수석연구원,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박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15일 자정을 통해서 셧다운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이 셧다운의 의미 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예, 미국은 세출 법안으로 정부 지출이 이루어지는데 이 세출 법안, 즉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가 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폐쇄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정식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지출 한도 등을 정한 임시 예산안으로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막판까지 조율하려고 했던 것도 이 임시 예산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9월 말까지 합의하지 못하면서 결국 연방 정부 폐쇄로 간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과 연방정부 공무원 210만 명 정도 가운데 약 80 내지 120만 명 정도가 강제로 무급휴가를 가게 되고, 예. 결국 그 결과 소득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필수 기능을 하는 공무원들은 근무를 하지만은 셧다운 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 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75년 이후에 17번을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예, S&P 지수만 분석을 하자면 평균 그 지수 하락률이 0.78% 정도에 불과하다. 큰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과거 17차례 그 셧다운을 보면 대개 그 단기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일부 폐쇄에 그쳤기 때문에 영향이 작았던 것이고, 그중에서 영향이 컸던 것은 1995년 말에서 1996년 초까지 있었던 21일간의 셧다운이었는데, 그때는 그 경제적 충격이 그래도 상당히 컸던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약 0.5%포인트 정도 하락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셧다운도 과연 사태 추이가 어떻게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 이 재무부 자금이 바닥난다는 17일까지
이 예산안과 부채 한도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국가 부도 사태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 연방 정부가 그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하게 되면 이미 발행된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디폴트 상황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정부 폐쇄라는 이런 문제도 있고 10월 17일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다시 증액시켜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재정 문제 이슈들은 상당히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언론에서는 그 대부분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셧다운 기간이 3, 4주 정도로 길어지면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1.4%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무디스의 분석치를 보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 박사님은요? 지금 일단 시장 반응 자체는 좀 낙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도 10월 1일 날 소폭 상승했는데요. 이런 것이 결국 셧다운이 워낙 심각한 사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그치지 않겠느냐, 정치권이 합의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낙관적 기대가 섞여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셧다운에 이르기까지 공화당과 민주당이 보였던 그 협상의 양상을 보면 오바마 케어를 두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좀 의문이 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장기화될 우려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에 그치게 되면 경제적 파장이 크지 않겠지만 2, 3주, 3, 4주 이렇게 길어진다면은 그 피해가 좀 더 가속적으로 커질 수 있고 그 영향은 말씀하신 것처럼 무디스는 4, 4분기 성장률이 약 1.4%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 그리고 IMF도 이 사태로 인해서 세계 경제 성장률까지도 0.5%포인트 정도 하락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장기화될 위험이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95년의 경우를 제가 찾아보니까 95년 셧다운은 미국의 경제적 손실만 14억 달러를 안겠다. 그리고 0.5%의 분기 성장률이 하락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어쨌든 그 이번 사태도 미국 경제의 걸림돌이 될 터인데 이런 것이 양적 완화 축소는 당분간 어려워지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시다시피 9월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를 연기를 했었는데 그 연기한 이유가 미국 경제 상황이 기대했던 것만큼은 좋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들어서 연방정부 폐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방정부 채무한도 증액 협상 이런 그 불확실한 요소가 많이 남아있고 이런 불확실성은 결국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은 양적 완화 축소의 시기 자체도 좀 더 뒤로 미뤄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은 당연히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아마 금융시장이나 실물 경제에도 다소 그 충격을 상쇄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또 좀 더 길게 본다면은 양적 완화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만큼 그 이후에 그 축소의 속도가 빨라진다든가 해서 다시 그 충격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 95년 셧다운 경우에 이 빌 클린턴 정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공화당 깅리치 전 하원의장이 이 사태 역풍으로 몰락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번 셧다운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박 박사님 전망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사실 그렇게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는 일단 현재의 정부 폐쇄 자체는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거라는 그런 낙관적 기대가 있습니다만 역시 이 정치권 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에 쉽게 예측하기는 힘든데요. 근데 문제는 현재 이 시점의 셧다운 자체는 단기에 그치더라도 향후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 협상에서도 역시 어떤 그 협상의 난항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지금 통과되는 예산안 자체도 임시 예산안으로서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 재협상을 해서 그걸 연장을 시켜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셧다운은 수일에 그치더라도 이와 관련된 이슈, 불확실성, 불안감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박 박사님이 IMF의 전망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셧다운 상태가 장기화되면 이 글로벌 위험 자산 회피 현상 등으로 이 자본 유출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단기적으로 결국은 이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좌우될 문제, 혹은 이 셧다운의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 거냐 하는 문제인데,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향으로 양적 완화 축소가 지연이 된다면, 금융 쪽에서는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면서 단기적으로 좀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그 정부 폐쇄가 길어지는 동안에 지면서 경제적 충격이 확대되면,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세계 경제를 둘러보면 유럽이나 일본보다는 그래도 미국이 낙관적인 부분인데, 이 미국에서의 경제 회복이 미국에 빠지면서 세계 경제 전체가 좀 충격을 받는 그런 파장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끝으로 그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죠. 이 기획재정부 쪽 얘기는 이 셧다운 기간을 평균 6.5일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어서 이 우리 금융시장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은 굉장히 미미하다. 하지만 비상계획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의 대응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아직 불안하고 이런 환경 요인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요. 물론 이번 사태가 큰 파장 없이 마무리될 수도 있겠지만은 정부나 기업 입장에서는 늘 그 최악의 사태도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니까 이번 대응은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대응할 만한 수단이 좀 충분치 않을 수는 있긴 한데, 일단 시장을 좀 더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추가로 좀 더 여쭤보죠. 이 미국하고 중국, 일본 경제에 사실 우리 경제가 너무 많이 흔들리는 점은 뭐 어찌할 수 없다 한다 하더라도, 이번 이 미국의 이 셧다운 때문에 한국에 미치는 어떤 영향은 없다. 이런 낙관론은 경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소장파 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상공회의소 세미나 등에도 이미 이런 문제가 한번 짚어지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낙관론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보면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가장 기대되는 낙관적인 적인 것은 사실이긴 한데, 문제는 이 성장 기조가 아직 굳건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5월 이후에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많이 나타났는데, 그 이후에 금리가 오르면서 미국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는 걸 봐도 알 수 있죠. 지금 실업률 자체도 7% 이상의 높은 수준이고, 특히 그렇게 낮아진 실업률도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영향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상승으로 주택시장 회복 기조도 좀 둔화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 폐쇄, 연방정부 부채 한도 정액이라는 불확실성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낙관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우리 자동차, 전자등 주력 수출 등의 타격은 없겠습니까? 결국은 미국 실물 경제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앞서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데, 정부 폐쇄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지속될 걸로 보이고, 또 더 길어질 위험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실물 경제, 소득, 소비, 그리고 투자나 소비 심리 이런 쪽에서 파장이 확대돼서 나타나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 수출이나 금융시장에도 타격이 미칠 수밖에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삼성경제연구소 박연수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2부 마치기로 하고요. 이 출발사 아침 1, 2부에서 보내드리는 인터뷰 내용은 모바일 앱 예스의 전문 보기와 다시 듣기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2부 마치겠습니다.